벙커원 라디오. 와인을 같이 마신다는 건 누군가를 축하해 줄 일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의 흑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름이니까 소비뇽 블랑이 좋겠네요. 이런 정도. 이제 소비뇽 블랑은 비싼 와인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중요한 것은 소비뇽 블랑 중에 비싼 게 없다는 겁니다. 주문을 할 때 가본 적이 없어도 시실리아 와인 혹시 있나요? 라고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은 절대 뽀록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이 한마디 정도는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까바로 먼저 시작할까요? 이렇게 딱 하면 어디 갔어도 어디 가서도 예, 절대 밀리지 않고 절대 밀리는 극강의 엑기스 강헌의 와인 야부리 프리미엄 시즌2 수강 신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강헌의 대중문화사 시즌4 제4강 천만 블록버스터의 시대와 빌보드 차트에 쌓인 신드롬 2017년 4월 17일 강연 일부. 시청각 자료는 유튜브 링크를 이용하세요. (2000년) 총선에서 이제 부산 북구에서 패배한, 하도 많이 져서 이제는 언제 국회의원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가장 마이너한 후보가 2000년 1월 당시 정부 여당이던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1%였고 그에게 지지를 표명한 원내 의원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죠. 바로 이제 이 2002년 상반기 그야말로 전국을 이제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등장했던 이른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 이제 노사모의 등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노사모는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세력으로 확산했고, 그것이 피크에 달한 2001년 6월 달에는 전국의 노사모 회원이 10만을 넘었었습니다. 사실 어떤 한 명의 이건 일종의 굉장히 독특한 팬덤 현상인데요. 그 전까지 정치인은 사실은 대중들의 팬덤의 대상이 아니고 최악으로는 혐오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해도 풍자의 대상이었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권력에 대해서, 권력을 진 최종 권력자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전통적인 감정인 혐오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그만큼 한국의 저는 시민들이 우리가 이미 지난 근대사 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사실은 어떤 나라의 시민들보다도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훈련된 시민들이라는 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관심이 굉장히 사실상 크다는, 그것은 꼭
진보적 대중뿐만 아니라 보수적 대중까지도 말합니다. 아니 왜 60, 70대 이상의 할매들의 투표율이 90%를 넘었으냐 말이지. 아니 청년들 20대가 60% 넘어가면 정치적인 참여의 폭이 커졌다고 그러고 할매들이 90% 넘어가면 아무 말 안 해 우리는. 잘못된 거죠. 매일 드라마만 보고 있을 것 같은 우리 할매 할아버지들의 이 정치적 관심이말로 정말 그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관심이다 이거야. 다만 이제 우리의 그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그 이제 원천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라는 적폐가 있을 뿐이지. 저는 그 대한민국 시민의 어떤 이 DNA 속에는 이렇게 정치라기보다는 정치적 참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의견을, 나의 뜻을 공공적 영역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배신이 돼서 돌아왔죠. 그 열망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그 결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약속이나 한 듯이 배신으로 돌아왔고, 또 그 배신이 정치적인 혐오에 대한 혐오적 감정을 또한 극단적으로 키운. 그럼 정치적 혐오가 이렇게 커질수록 가장 통상적으로 이제 유럽 사회, 서유럽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투표율의 저하인데, 우리도 투표율이 저하되지는 않아요. 이게 또한 놀라운 사실이다. 이제 전체적인 투표율이 저하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이제 특히 20, 30대 세대들의 이제 투표율이 저하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전의 모든 정치학자들의 논리가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젊은 세대들은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늙은 자들은 점점 관심이 없어져 간다라는 어떤 통상적인 프레임에 이 한국 사회가 전혀 적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노사모라는 현상은 좀 다릅니다. 이런 극단적인 그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혐오의 이 딱 한 가운데에서 사실은 한국의 정치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개인 숭배적인 그 요소에 의해서 정치가 지배당해 왔습니다. 가령 막 이승만의 국부, 그럼 박정희에 대한 묻지마 지지, 하물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조차도 구국의 결단이니 어쩌는데 뭐 이렇게 들었네. 그다음에 야당도 마찬가지였죠. 이른바 YS와 DJ라는 사실상 일종의 그 파워 엘리트,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영향력을 지닌 그 존재에 대한 이른바 보스 정치죠. 보스가 있고 그 보스를 추종하는 것이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동안의 이제 이른바 한국 제도권 정치를 지배하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보스는요,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자기의 지지자들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DJ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약간의 돈에 집착했던 것은 뭐냐면, DJ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늘 돈이 없어서 박정희에게 YS에게 졌다라는 패배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요. DJ가 승리하는 바로 그 97년 선거부터 한국의 선거에서 금권 정치가 사라집니다. 물론 대선에 한해서예요. 근데 한국에서의 한국 대선에서의 금권 정치를 사라지게 만든 최고의 공헌자는 놀랍게도 DJ가 아니고 이인재였습니다. 저는 이인재가 한국 정치에 공헌한 게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대선에서의 돈지랄과 이른바 동원 경쟁을 없앤 장본인이 이인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DJ도 97년 선거 직전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래가지고 비자금 2천억 이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자금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이제 여의도에 100만 명 모으고 이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지. 우리 이번에 해봐서 알잖아요. 100만 명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일개 무슨 정치인의 지지자를 한 자리에 100만 명 모은다. SNS도 지금처럼 없는 시절에. 그게 뭐야. 사실은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있지만 이래서 이른바 당시 90년대만 해도 여의도 집회 100만 모은다 그러면요.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 한 20만 명 이제 버스에 태워서 아줌마들 막걸리 아침부터 먹여가지고 버스에 태워가지고 오는 게 한 70만 명이 돼요. 그리고 한 60만 명 오면 나 100만 명 온 걸로 이제 굴에 치고 그거는 뭐 여야 YS DJ 그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넘버 3 후보였던 인재가 이른바 버스 투어를 시작하면서 이제 버스킹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야. 인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선거운동사의 획기적인 그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입니다. 하면서 이해창 후보나 DJ나 서로가 돈을 쓰면 티가 나게 생긴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동원했다. 누가 봐도 이건 돈을 썼다. 그렇게 되면서 돈 쓰고 싶어하는 놈이 누가 있겠어. 돈을 쓰면 지는 게임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선거 비용 이내에 선거를 처리해야 됩니다. 실제로 92년 선거에서 그때는 물론 돈 자랑하러 나온 정주영 후보도 있었지만요. 92년 선거에서 그때 이미 그 민정당의 후보였던 김영삼은 1조를 준비하라라고 했대요. 1조를 쓰서라도 이겨야겠다. 물론 1조를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썼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전 장모가 강북에 이제 전통적인 TK 출신의 강북 모 지역의 이른바 그 동네 토박이 비스름을 붙박이였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반장 통장 다 했겠지.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 정도 하여튼 서울에서조차도 서울이에요. 시골도 아니고 서울에서조차도 이런 정도로 TK 출신이고 반장 통장 했고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민정당 한나라당 당원입니다. 당원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선거 때마다 진짜 뭉칫돈이 들어와요. 뭉칫돈이 들어오고 그걸 자기 반통반장을 위해서 절대 찍지 않을 사람들은 주지도 않아. 다 알잖아. 저는 전라도 이쪽은 경상도지만 새끼가 빨강인 놈. 다 알잖아요. 같은 반도. 걔들은 부르지도 않아. 어차피 줘봐야 찍지도 않을 거니까. 확실히 찍을 사람. 확실히 정부 여당을 믿고 따를 사람을 불러서 전부 돈을 15만 원씩 20만 원씩 다 줍니다.
그러면 자, 은평구 가련동 이거 가명이에요. 은평구 가련 1통 1반에만 뿌려진 돈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련 1동에 뿌린 돈은 얼마겠어요? 가련동에 뿌려진 돈은, 은평 을구에 뿌려진 돈은 위로 올라가면 이미 은평 을구만 돼도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거 지도부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내가 중앙에서 1억을 떨어뜨리잖아요. 1억을 떨어뜨리면 맨 최종 소비자 유권자한테 가는 것이 10%만 가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분배됐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뿌렸으면 내가 여기서 1억을 딱 줬는데 맨 마지막 유권자한테 1,000만 원이라도 가면 도덕적으로 분배가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이 9천만 원 누가 떼먹어? 일단 맨 밑에 통장이 좀 떼먹고 우리 장모님 좀 드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동책이 떼먹고 다 떼먹어. 그러니까 다 떼먹는데 맨 마지막에 1,000만 원만 가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다 라는 평판을 받더라고요. 대부분은 다 그 가기도 전에 없어져.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것은요 맨 마지막이에요. 선거 전날. 그 전에는 뭐 합니까? 일단 관광 한번 다녀와. 버스 타고 관광 한번 다녀와. 관광 전에는 회식 한번 같이 해요. 자, 회식, 관광, 마지막 자금 살포. 그러면 이거는 몇천 원으로 되는 게임이 아니지. 그게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표를 선거권에서 한 표를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에 의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 체제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피선거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선거권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게 뭐냐? 선거 공정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똑같이 나오는 후보가 동등하게 동등한 권리 안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받는 것.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1인 1표제 비밀투표 지랄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의미의 룰 아래서 움직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정치적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는 거야. 자, 아무리 똑똑한 자, 우리 A라는 분이 어디 사세요? 자, 서대문 을구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 서대문 을구에 와서 국회의원이 돼야 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인격은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 치르면요, 농담으로 5억이 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접전지 같은 경우면 90년대까지는 한 20억 정도가 기본으로 들었어요. 20억.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3번 나가서 떨어지는 게 제일 빨리 망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이 그냥 기초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5억도 없잖아. 15억은 당연히 없잖아. 5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쳤다고 그렇게 존경받게 되겠어? 돈이 없으니까 존경받는 거지. 그럼 어떻게? 오늘 정치는 하고, 나 정말 이 더러운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합니다. 어떻게? 보스가 자기 주면서 5억 꺼내서 주면서, 야, 자,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너 가서 이기고 돌아와.
물론 그 전에 공천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럼 공천권자가 누구냐? 보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자기가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공천권을 줬고 공천을 해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공천만 해주면 뭐해? 선거 자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 한 명의 가치가 얼마냐? 선당 1선당 2선당 가치가 얼마냐를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당의 정주영 회장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요.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분 옆에서 돈을 푼 사람한테 듣는 얘기인데요. 국회의원 나니까 국회의원이 필요하잖아. 지역구가. 여야 양쪽에서 그때 한 20명 뽑아왔고 30명 가까이 뽑아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초선은 15억에서 시작합니다. 선당 5억씩 올라가. 그러면요, 정말 자 내가 전라도 지역구에 삼선의원이야. 그러면 D 호텔 몇 층으로 오라 그래. 호텔 낮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왼팔인 김광식이라는 한때 YS에 측근했던 사람이 나와 있어. 그럼 횡대근 호텔방 테이블 위에 여러분 여행 가방 있죠, 여행 가방. 그 요즘은 이제 이거 뭐야? 이걸 끌고 다니는 캐리어 말고 옛날에 큰 여행 가방 있잖아, 이거. 큰 가방이 테이블에 2개 딱 놓여. 그게 얼마냐면은 한 개당 5억씩 들어가요. 10,000원짜리로. 그것도 10억이야. 그래서 이제 흥정을 할 때마다 한 개씩 얹는 거야. 그럼 이제 삼선이 오면 일단 3개를 올려놓고 시작해. 그리고 이제 입당서 쓰고 그 가방 들고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적어도 내가 대통령 떨어져도 다음 총선에서 떨어져도 묵고 살 돈을 이제 보장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그 보수들은 김정삼이야 본래부터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치고 본래도 부잣집 아들이 아닌 보수들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바로 그게 공천장사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례대표 그런데 뭐 20억. 다음에 저 안전빵 지역들 있잖아. 가령 뭐 TK 지역이면 민정당이면 TK 뭐 꽂아 넣기만 하면 국회의원 되는데 다음에 민주당이면 전라도 근데 뭐 20억. 그 돈을 넣어야 공천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미 국회의원이 확보된 사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자체가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이미 한정이 되는 거죠. 이런 그 구조 내에서 그냥 우리 헌법이 표현하는 정도의 표현하는 정도의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정치에서 기대한다? 불가능한 얘기다. 구조가 그러한데. 아니 어떻게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누굴 대변하겠어? 누굴? 지역구 구민을 대변하겠냐고 그런 놈이 시작 때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런 사람조차도 자기 지역구의 민의를 대변 못해. 왜 못한 줄 알아요?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약 400 몇십 개의 특권이 생겨.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특권.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그 맛을 1년 보고 나면요.
정말이지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잠시 민의에 귀만 닫아주면 돼. 이런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돈 내고 국회의원 된 놈들 그들이 왜 민의에 귀를 기울여. 자기는 정당한 투자의 대가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선거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저 새끼는 떨어뜨려야 돼 라고 했어요. 뭔 의미가 있지? 저는 언젠가 이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국회라는 것이 있고 이른바 세계의 민주주의의 구조가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이라는 두 개의 사건이 낳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구조가 생산품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상품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전쟁의 산물입니다. 이 대의제 민주주의야말로 사실상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엽기적인 배신이에요. 제가 그 장마생이라는 프랑스 역사학자, 그러니까 혁명의 탄생이라는 정말 명제를 쓴 역사학자 얘기를 언젠가 제가 무슨 강의인지 모르지만 한 시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요약하면 꼭 기회가 닿으면 혁명의 탄생 이라는 책 600페이지 좀 됩니다만 소설책처럼 쉽게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책은 로베스피에르를 위한 책이에요. 로베스피에르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의 진정한 좌파, 끝까지 좌파, 극좌파. 그러니까 단두대를 만든 사람, 그리고 그 단두대에 처형된 사람. 그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인 프랑스조차도 로베스피에르를 프랑스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포 정치의 화신으로 몰아서 로베스피에르를 금기적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역사책조차도. 왜? 바로 프랑스 대혁명 후에 사실상 승리를 거둔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프랑스 혁명의 진짜 더러운 배신자인 미라보 백작 같은 경우에는 파리 한가운데 있는 무슨 강이야? 센느강? 센느강의 다리에 그 백작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미라보 다리. 그래서 파리는 모든 프랑스 역사의 역사적인 인물 예술가들의 이름으로 모든 지명을 채웠어요. 뭐 미라보 다리, 뭐 또 누구누구가 뭐. 근데 파리 시내를 아무리 통틀어도요, 로베스피에르 거리, 로베스피에르 탑, 로베스피에르 없어요. 왜냐? 로베스피에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 혁명이 바로 인민 모두의 의견에 의해 움직이는 철저히 참여 민주주의로 앞으로 역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마지막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희생을 통해 승리한 혁명이 어떤 또 다른 계급에 의한, 왕정에서 또 다른 독점적인 계급에 의한
양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유일한 인물이 로베스피에르였기 때문에. 하지만 혁명에 승리한 부르주아들은 로베스피에르를 민중으로부터 분리시켜요. 어떻게? 길로틴을 만들고 모든 정적을 처형한 살인마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그가 주장한 모든 것들을 비현실적인 공포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나아가 그가 무엇을 주장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200년에 걸쳐서. 로베스피에르가 주장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민주주의란 그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그 구성원들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들은 살짝 프랑스 대혁명의 최종적 승리자들이자 미국 독립전쟁의 승리자들, 사실은 둘 다 쓰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였지만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승리를 어떻게 살짝 바꾸냐. 그래, 국민 너희 모두 다 이게 있어. 다 있다니까. 근데 절차상 너무 복잡하니까 니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할게. 우리는 너희들의 대변자이고 너희들의 하인이야 하물며 충복이야. 이런 개소리를 해감시로 의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의회야말로 개소리 하지 말라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딱 알고 개소리 하지 말라. 이 대의제 민주주의야말로 부르주아 계급이 만들어낸 혁명의 최종적 승리자인 부르주아 계급이 만들어낸 완벽한 계급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니들 백날 선거해봐라.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에요. 이번에 봐서 알듯이 200 몇 명만 있으면, 아니 151명만 있으면 헌법 말고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고요. 180명만 있으면 나머지 새끼들이 뭐라 하든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요. 200 몇 명만 있으면 씨발 헌법도 다 바꿔버릴 수 있어. 이 300명이 우리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래요. 우리가 걔들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걔들을 뽑았지. 걔들이 우리 말대로 우리 뜻대로 해준다는 것은 같이 걔가 사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편한 거야. 나는 오히려 300명 중에 여기서 나란 진짜 이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300명 중에 151명만 매수하면 돼요. 사안에 따라서 이번엔 181명이 필요해. 그래. 그럼 300명 더 싸우지 뭐. 이번에는 210명이나 필요하다고 돈이 좀 들어가겠는걸. 싸우면 됩니다. 왜? 그 새끼들은 본래 청년들이니까요. 얼마든지 돈과 또 다른 권력 앞에 몸을 팔 놈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배신당한 우리는 이빨을 가져. 다음엔 저 새끼 꼭 떨어뜨려야지. 떨어뜨려요. 그래서 또 붙은 놈은
그럼 또 매수당해. 이거 한 3번 하고 나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투표장에 안 가죠. 이게 이제 서구가 투표율이 낮은 이유다. 한번 투표해봐야 의회는 그들만의 리그고 당이 아무리 좌쪽 공산당부터 우쪽 국민전선까지 있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뭘 어떻게 해도 모든 법률은 전부 부르주아 자본가를 위해서 전부 다 이 인구의 0.1%도 안 되는 인구를 위해서 전부 다 그들을 위한 법령을 만들고 뭐가 안 좋아지면 전부 그냥 대다수가 독박을 쓰고 게임값을 물게 만드는 것을 모른 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또 이번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끝없이 투표합시다. 그러니까 이 선거 참여 캠페인은 뭐 여야 모두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당색이 없다고 하지. 하지만 역시 진정한 민주주의의 캠페인일까요? 저는 이 선거 참여 캠페인이야말로 그 뒤에 웃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선거를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 아닌 말로 뭐 문재인이냐 막 안철수냐 하루에 저한테 막 이메일을 하고 막 저기 막 어떻게 하는지 텔레그램 이런 걸로 막 매일매일 안다라는 문바들 알지도 얼굴도 모르는 문바들에 막 글들이 막 어떤 무슨 수가 없을까요? 내가 무슨 수가 있어 내가 뭐 구름이라도 부르리 뭐. 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야 그놈이나 씨발 뭐 이런 말 했다가는 총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물론 저도 선거는 할 것이고 그런데 찍을 사람이 없어요. 아마 심상정을 찍게 되겠지만 그날 또 아침에 들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나 심상정을 찍고 싶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당 이름이 정의당이냐라는 거예요. 재수없게. 내가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자 앞에 너희들 빨갱이라며. 아니 빨갱이면서 자기 당 앞에 사회자를 못 듣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무슨 빨갱이야. 사회자만 붙이면 표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정의당 붙이니 표가 막 한 30% 어디? 내가 주의란 말까지 붙이란 말은 안 하겠어 내가. 최소한 뭐 사회민주당, 3인당 뭐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떳떳하게 투표를 하지. 이런 씨발 이름을 어디 들고 와도 어디 옛날 민주정의당 때 지금 이런 거는 들고 와가지고 정말 확 짜증나네. 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전 지금도요, 얼마든지 정말 얼마나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시대보다도 더욱더 일상적인 참여민주주의를 할 수 있어요. 뭘로? 모바일로. 지금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거의
거의 99%가 모바일로 보급되어 있어요. 그거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는 국가가 하나씩 그냥 공짜로 줘도 돼. 그러면 국회는 뭘 하면 되냐면 국회 사무처 역할을 하면 돼요. 지금의 중요한 의안들이 뭔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미국의 법정이 판사는 진행만 하고 판결은 유죄냐 무죄나 판결은 누가 합니까? 배심은 시민들이 하죠. 시민들이 이제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면 무죄면 끝나는 거고 유죄면 거기에 유죄에 맞는 형량을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것을 재판부가 정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정치 참여욕이 높은 나라에 주요한 의제들 싸도 다 그래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 유치원 뭐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모바일로 사전 설명을 공시를 하고 아무나 할까지 눌러. 그럼 바로 뭐 국민투표가 별거야. 그걸 누르면 되는데. 물론 또 이제 김어준 같은 경우는 또 그 과정에 있어서의 뭐 사이버상의 조작 뭐 어쩌고 뭐 또 이제 이런 걸 또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어떤 정말 창조적인 의미의 참유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단위는요, 국회 본회의가 아니고요, 상임위 회의거든요. 상임위 회의에서 우리의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의제가 다루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상임위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씨발 개 같은 나라가 어딨냐. 아니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의 국가에서 무슨 의제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회의록이 왜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대단한 국가의 비밀이 있나? 저희 알아서는 안 되는? 어차피 곧 다 알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이번에서 알게 된 우리 돈을 만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생명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할 때 제일 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했다는 거 우리 그때 알았어요. 몰랐잖아.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터지면서 한참 돼야 몇 개월 돼야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응? 아니 그것도 그 돈도 또 딴 돈이면 말도 안 해. 그냥 여러분들 월급에서 딴 돈이잖아.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게 여러분들 월급에서 딴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씨발 지들끼리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그 돈을 맡기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그 돈을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그냥 대통령의 혹은 보건사회부 장관의 그냥 일방적인 지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자체를 그 돈의 사실상의 주인은 우리 모두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법률상으로는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의 관리의 책임은 뭐 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뭐 주무부처 장관이나 뭐 해당 뭐 있겠지. 뭐 그래요. 그렇다 쳐.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몰라야만 합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계속 국으로 씨발 모르고 있다가 4년 남짓 투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노사모는 어쩌면 늘 패배만 한, 사실상 의도적 패배만 한 어떤 슬픈 정치인에 대한 그 일종의 그 대중문화적인 팬심. 왜냐하면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싸구려 감동을 전제로 먹고 삽니다. 심파적 감동이죠. 굉장히 예술사적으로 수준 높은 감동은 TV 드라마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뭐 폭풍의 언덕이나 제인 에어 같은 그런 그 드라마투르기는 TV 드라마에서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바로 시청률 0.1 뭐 내지는 바로 이제 그 기사 네이버에 기사를 듭니다.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작가가 시대착오적인 듯 이런 거 바로 뜹니다. 근데 그렇다고 TV 드라마가 감동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감동이 있어. 근데 어떤 감동이냐? 굉장히 좋게 말하면 보편타당한, 아주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익숙화된 그런 그런 걸 영어로 뭐라 그래? 상투적인, 뭐? 클리셰적인 감동이란다. 다시 말해서 감동하는 주체가 감동이 예측 가능한 감동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것이 배신당할 때 수용자들은 거부합니다. 그것이 배신당할 때 수용자들은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이른바 예술사적 작품들이 처음 등장할 때 그 시대를 불편하게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바로 그 당대의 저주로 이어져요. 여러분, 그토록 당대적인 평가를 받고 당대에서도 높은 존경을 받았던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 중에 무려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9번까지가 초연 때마다 개욕 처먹은 거 알고 있습니까? 가장 작품성이 떨어지는 1번만이 초연 때 호평을 받았어요. 왜? 그 1번은 앞에 선배들이랑 비슷했기 때문에. 2번부터 9번까지는요. 초연 때마다 개욕 처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노무현 현상이라고 하는 것, 2002년의 노무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딱 클리셰적인, 하지만 뭔가 이제 드디어 성자 영웅에게서만 감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고자에게서도 감동을 발견할 정도로 성숙한 클리셰적인 감동에 딱 들어맞는 후보였고, 여기에 처음으로 대중문화적 현상이 접목됐어요. 팬클럽이라는. 만약에 그가 영웅이었고 주류 정치인이었다면 당원이 됐겠죠. 그 소속 정당에 당원이 됐대요. 근데 왜 당원이 안 되고 노사모 중에서는 민주당원이 아닌 사람이 많았어요. 아주. 왜 그랬냐? 민주당이라는 것 자체도 거기는 구악이다 말이야. 그냥 싫어. 그냥 냄새나는 영감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이 노사모가 사고를 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증명했는데요. 뭐 하긴 피델 카스트로는
단 7명의 혁명가만으로 쿠바를 해방시킬 수가 있다라고 호언했지만 그건 좀 내가 볼 때 개뻥이고 뭐 지가 뭐. 근데 대한민국 정도 구조는요 정말 열성적인 10만 명이면 대통령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게 노사모예요. 그때 노사모는 지금 문바하고 다릅니다. 그때 노사모가 정말 그 훌륭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노사모가 아닙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당시에 봤을 때 지금 문바하고 다른 점은 뭐냐? 지금 문바는 네거티브 정치를 해. 내 오빠를 싫어하는 모든 놈들은 악마야. 이게 지금 문바예요. 우리 오빠가 어땠어? 우리 오빠가 최고인데 우리 아빠를 욕하는 놈들은 전부 악마야, 악마. 근데 노사모는 상대편 후보들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이 무슨 당원이나 조직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자기 개인의 감동에 의한 사랑에서 출발한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성격이 더 커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혹은 나의 부정적인 행동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혹은 명예적으로 훼손당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표현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내가 또 알던 청주에 어떤 나이 많은 노사모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렇게 이제 각각 이 노사모들의 선거운동 방식이 각기 다른 거야. 한 명 한 명마다. 중앙이라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지침이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 근데 이제 청주에도 노사모는 뭐냐, 매일 아침마다 자기 동네에 이해찬 캠프가 있대요. 매일 아침마다 이해찬 캠프 사무실에 가서 앞에서도 청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단도 청소하고 막 사무실도 청소 막 하고 막 앞에도 청소 싹 하고 집에 와. 꼭 집에 와. 매일 아침마다 가서 이해찬 캠프를 청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할 거야. 저 사람은 뭐 지금 한나라당 당원도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왜 매일 와서 청소하지?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딱 한마디만 해요. 노사모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해지고 난 뒤에는 또 한마디만 해요. 이해창 후보도 참 좋으신 분이지만요. 우리 노무현 후보도 참 좋은 분이세요. 하고 정사고 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활동을 했는지는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진 않아요.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할 거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노사모가 그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충격을 줬던 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 우리는 모든 정치적인 것 혹은 그 정치적인 어떤 제도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는 또 다른 정치 체제전 간에 우리는 철저히 중앙에서부터의 지도, 중앙에서의 어떤 의제가 밑으로 그냥 하향으로 전달돼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다 보니. 그런데 여기는 일단 중앙이 존재하지 않고 다음에 그것도 하위 상들이 되냐 그것도 되는 것은 아니야. 그냥 각자 알아서 하고 그냥 돈을 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노사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별한 어떤 계급적인 혹은
정치 체제적인 어떤 지향성을 가진 조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뭐 격렬한 사회주의 지지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막 갓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나는 우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지역 뭐 경상도 지역 새끼 남자 덥잖아 저 새끼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들을 아우르는 가장 공동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 권력의 과정에 어떻게든 참여하고자 하는 내가 개입하고 그냥 선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무슨 당에 뭐 그냥 당 치어리더로 그리 나가서 이렇게 무슨 미친년처럼 이렇게 흔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내 일상에서 내 삶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사실상 아래로부터의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민적 욕구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이 뭐로 이어지냐면 이른바 개혁당으로 이어진다. 물론 개혁당은 물론 정확한 명칭은 개혁국민정당이죠. 왜냐하면 91년에 박천종이 개혁당을 만든 적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개혁국민정당인데요. 물론 2002년 개혁당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당이라는 게 정작 자기 당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노무현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을 시민 후보로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한 명의 사람을 위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중권이 그 당시에 줄기차게 개혁당을 까댄 거지. 근데 진중권의 비판은 당연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위한 정치라는 거 기존의 보수 정치를 위한 정당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다만 돈을 너희가 내고 보수 정당은 보수가 낸다는 거.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크지. 돈을 누가 내느냐 자본주의에서. 난 진중권이 그 부분은 틀렸다고 봐. 새끼야 돈 누가 내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하지만 또 진중권은 한편으로 개혁당을 옹호했어요. 한편으로 개혁당한테는 까대면서도. 진중권한테는 그런 게 부러웠을는지도 모르지. 바로 자기가 그 당시 속했던 민주노동당 안에도 없는 아래로부터의 구축되는 최초의 정치적 집결체. 그래서 사실 진중권이 원했던 것은 한 명을 위한 정당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진정한 아래로부터 건설되는 하위 상달식의 진정한 민주정당이 건설되기를 사실은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개혁당은 초대 개혁당수 유시민에 의해서 좌절합니다. 이것이 유시민의 한계일 수도 있고 당시 개혁당원들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단순히 노무현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노무현을 2000년대 지지했다고 치면 왜 노무현을 지지했습니까? 왜 이인재는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왜 김근태는 아니었나요? 왜 김근태도 아니고 이인재도 아닌데 노무현이었나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공학상 노무현은 절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럼 노무현이 진짜 정치인으로서 헛된 소리 허수작 말고 내가 볼 때 여기까지는 정말 이 사람이 진심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정치가로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꼭 되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도 안 나세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이번 대통령 선거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누가 이기냐는 이제 게임에서 우리는 이제 그 누가 이기냐 게임 이게 뭡니까? 이런 퀴즈식 이른바 부르주아 사회,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라는 그 참 인간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매력적인 마법 속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건 하도 중요하잖아요. 누구는. 그 누구가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갖고 있느냐. 그 지금 나오는 누구 뒤에는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전혀 기억들이 안 나세요? 하긴 뭐 벌써 15년 전 얘긴데 뭐. 그죠? 15년이면 강산도 1.5번 변할 때다. 저는 사람들이 정치인 노무현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다고 봅니다. 많은 비난도 있었지만 찬성 쪽이 조금 더 많았죠. 바로 탈권위주의. 대통령이 아닌데 쉽게 말해서 지배자의 언어를 쓰지 않고 피지배자의 언어를 썼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노무현의 언어는 그 이전에 최고 통치권자가 쓰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뭔가의 균열의 희망을 본 겁니다. 아, 저런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나같이 좆도 아닌 사람도 인간으로 좀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오지 않을까? 라는 아주 추상적인 희망.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이걸 정말 유심히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는 보기 싫어하죠. 머리가 아프니까. 노무현의 내세운 의제는 딱 두 가지, 여러 가지 공약, 5대 공약과 10대 정책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것을 발표했지만요. 노무현이 선거 기간과 선거 이후에 집권 5년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것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그의 지향성. 바로 균형적 발전입니다. 지역이든 대기업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균형적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수도를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거절됐지만요. 그래서 서울공화국에 집중된 권력을 전국으로 나누는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으로 투영되는 한국의 기존의 지배 블록들은 그것을 간단하게 거절했습니다. 살려주는 대가로. 두 번째가 뭐였냐? 자, 첫 번째는 깨졌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깨졌죠. 두 번째는 뭐냐? 민주적 정당 정치의 구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최소한 유권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정치의 형태로 바꾸는 것.
결과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것도 그 문제의식에 언저리도 가보지도 못하고 실패합니다. 어쩌면 그 두 개의 과제는 완벽한 비주류였던 노무현이라는 한 명의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제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두 개가 나는 노무현이 정말로 탁월했다.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 두 개의 의제, 다시 말해서 불균형의 철폐와 균형적 발전, 다음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참여 민주주의적인 한국 정당 구조화, 이 두 개야말로 그 시대의 지금 그 시대의 한국 시대 정신, 대중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사실은 가장 열광적으로 내면서 원하는 두 의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해결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열망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노무현을 기적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년이 지났으니까 노무현의 우리 비참한 비극적인 종문을 생각하지 그 시작은 사실은 기억이 안 남죠. 근데 2002년 1년을 리와인드 해보면요, 정말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에 끝까지 간 것도 기적이고 그 이긴 것도 기적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2002년 6월 달에 5월 달인가요? 5월 달에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또 노무현이 좀 경솔하기도 했어요. 하도 흔드는 특히 이제 이 김민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동교동 쪽이, 왜냐면 동교동 쪽이 노무현 경상도니까 이 씨발 되고 난 뒤에 전라도를 전부 학살하는 거 아니냐, 동교동을 다 학살하는 그런 공포가 있어서 노무현 하도 흔들다니까 그때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3개 격전지 중에 한 군데라도 못 이기면 내가 후보를 사퇴하겠다라고 해놓고 됐어요. 그때 다 졌습니다. 사실 노무현은 시건을 했지. 모를 것까지 모른 척하고 넘어갔죠. 지금 이때 요 지방선거 때의 문제가 지금도 문 캠프를 가르는 지금 갈등의 요인이 바로 이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왜 민주당 안에 문파와 비문파가 나뉘게 된 이유가 요 지방선거에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왜냐? 그때 네가 목숨을 걸었다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때 민주당은 문재인을 그러면은 부산시장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설득에 실패해요. 노무현이. 문재인은 안 돕니다. 그래서 그때 김정길이라는 후보가 사실은 물론 좋은 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파괴력 없는 김정길은 안 돼. 김정길이 부산 선거에서요,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때만 해도 노무현 열풍이었기 때문에 46%를 얻어요. 거의 그러니까 54대 46으로 진다고. 그 이전까지 부산에서 얻어본 적이 없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문재인이 났으면 근소한 차이나마 이길 수 있는 시장 선거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른바 친노 중에서 비문이 발생하는 요인이 뭐냐면, 그때 목숨 걸 때는 생까놓고 나중에 대통령 되니까 그럼 그때도 안 들어와야지. 그때는 청와대에 슬그머니 민정수석을 오래 걸 넬크마 개새끼가 지는 피는 안 묻히고, 그런 놈이 무슨 노무현 정신을 개선한다고 지랄이야. 지금 이 모든
이 내부 갈등의 요인의 출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른바 그 문대 비문, 친문대 비문이 이제 구도가 발생하고 특히 이제 문재인을 앞장세워서 지금도 욕 처먹고 있는 이른바 삼철이 이제 친노 진영의 주류가 되면서 정작 대통령 선거 때 전부 코피나게 고생했던 이른바 범주류들이 전부 미관말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아주 일을 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 사실상 탕평에 실패해요. 이 두 집단 사이의 탕평에.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문세력들은 그냥 씨발 고생은 하나도 안 하고 나 이런 거지. 우리가 씨발 피 흘려가면서 땅 닦아놨더니 똥개가 먼저 지나가더라. 그러고 점령군 행사를 하더라. 가 된 거고 또 문 입장에서는 안 한다 그랬잖아. 한다고 한 사람을 왜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욕을 보이냐 씨발 이런 거고. 그럼 씨발로 뭐 끝까지 안 한다 그래야지. 그럼 그 본질로 들어가면 너무 단순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소한 문 내부의 이제 친노 내부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10월 대통령 선거 2달 전까지 당시 집권 여당의 당 사무총장이었던 김옥두가 DJ 5인방 중에 한 명이죠. 선거 자금 인출을 안 했어요. 도장 결제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캠프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무슨 돈으로 선거운동했어요? 그때. 예? 시민들의 돈을 뭐 희망대지 이런 거 돈 모아가지고 애들 씨발 저 돼지 저금통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 깨가지고 선거운동 한 거잖아요. 내가 그걸 왜 잘 아느냐면요. 제가 그때 행사를 많이 담당했습니다. 뭘 모으려면 앰프 뭐 이렇게 뭐 스피커 이런 거 있어야 되나 무대도 있어야 돼. 그거 여러분 잖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은 네가 공연 많이 했지. 그럼 네가 이거 맡아. 그럼 마치 야 음대 군대에서 야 음대 출신 손 들어봐. 야 피아노 옮겨.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내가 무시 그런 기자를 어떻게 알아? 그냥 그거 다 돈이에요. 제가 여러분 쉽게 말했었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실외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63빌딩 그 컨벤션홀 있잖아요. 그 넓지도 않아 사실은. 뭐 결혼식도 하는데 그런 데서 행사 한번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 조명이 그때 돈으로 한 1,500 하루 2시간 행사는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지막지한 돈이죠.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발전차가 와야 되고요. 왜냐면 거기 있는 전원은 못 하니까. 우리가 보려면 그냥 무대에 당선인 마이크가 몇 개 있고, 뭐, 저기 동영상, 뭐, 저기 뭐, 플레이어 하나 있고, 뭐, 그것뿐인데요. 저 뒤에는 막 발전차, 발전 버스 와 있고, 아주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무슨 재주로 해? 돈이 있어야 사람을 부르는 건데. 그것도 내 코에다가 저는 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 난 돈이 없고 막 오는 사람마다 10,000원씩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외상 꺾고 이제 하는 거지 뭐.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이게 무슨 동네 무슨 통장 뽑는 선거도 아니고 그런 식의 엉망진창의 이제 선거를 이제 진흙탕 선거를 하게 돼요. 아군이 방해하는
나는 그래도 되자마자 대북 송로 특검으로 이제 일단 DJ 걔들을 다 보내잖아요. 나는 좀 그게 대한 악감정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얼마든지 실드 치려면 칠 수 있었는데 새끼들 니들 한 짓을 생각을 해야지. 아군 등 지그들이 뽑아놓고 등대에 칼을 꽂아. 심하면 죽어봐 이 개새끼들아 그냥. 나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나 분명히 작용했다. 그런데 제 전 재산가 왼쪽 발목을. 그거 집도 나중에 올라가서 만나잖아. 그래놓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제를 포장까지는 훌륭했고 그걸로 그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조건을 딛고. 그래서 진짜 정말 노무현의 최대 공간은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 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암살 당했어야 해요. 그랬으면 그건 진짜 영원한 대통령으로 남았어. 신화로 남았을 텐데 문제는 그 어떤 것도 그 다음 날부터 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그가 극복하고 있었던 그 의제는 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정말 미션 임퍼서블한 아주 악독한 놈들에 의해서 정말 악랄하게 다져질 대로 다져진 절대 열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그의 승리는 그런 모든 그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꿈꾸는 모든 시민의 승리일 수는 있지만 그의 패배는 또한 그런 참여 민주주의를 꿈꾸는 모든 시민의 패배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더욱더 이렇게 그 역사가 아닌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냉정히 말해서 그는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근데 뭐 인간의 역사라는 것도 과학이 아니잖아. 아니 뭐 침대도 과학이 아니라는데 침대는 과학이라 침대는 과학일지는 몰라도 역시 역사는 과학이 아닙니다. 이 한참 선거전이 막 이제 되었을 때 그해 6월에 이제 한일 공동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당시에 암울했던 것처럼 한국 축구의 미래도 굉장히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히딩크라는 그래도 이렇게 정말 네덜란드를 4강에 올려놓은 명감독을 모셔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최국인데 주최국이 그의 국가대표팀이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은 2002년 초에도 연신 깨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멕시코에 전지훈련 가가지고 아주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한테는 이겼고 그 앞에 두 팀한테 미국과 멕시코한테 완전 발릴 때만 해도 그때 2월 초인데요. 이제는 인내심이 극에 달했다. 감독 경질해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링컨은 미국에서 어떻게 인터뷰를 하느냐면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다. 끝없이 지고 있는데 끝없이 국가대표팀은 막 끝없이 지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고 곧 이제 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체력 훈련의 효과가 곧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마지막 경기를 어설프게 코스타리카한테 이기더니 그 다음에는
평가전마다 막 이기기 시작합니다. 스코틀랜드한테도 4대1로 이기고 영국하고는 잉글랜드하고는 1대1로 비기고 전대 우승팀인 프랑스하고는 2대3으로 지긴 했지만 거의 대등한 경기를 벌리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드디어 히딩크는 이러면 아시다시피 한국이 월드컵에 이때까지 이게 2002년이잖아요. 총 6번 이 시점에 있어서 총 6번 그리고 5번 연속 출전했지만 본선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어요. 예선 통과는 고사하고 한 번도 이겨본 적조차가 없는 정말 월드컵을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월드컵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몇 개의 주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차라리 나오지나 말지. 또 아시아에서는 또 꾸역꾸역 이겨요 또. 그래서 나가서 이제 타 팀들 점수 이제 자판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 한국 대중문화의 최고의 히트작은 그해 6월에서도 월드컵이죠. 놀라운 세계를 놀라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요, 이때 히딩크는 우리 한국 일단 축구에 한정한다면 한국 축구에 정말 그 축구 역사에서 굉장히 존재하지 못했던 모습을 두 개 보여줬어요. 히딩크의 첫 번째 한국 대표팀의 평가 기억나십니까? 한국 대표팀의 기술은 훌륭하다. 다만 체력이 좀 떨어진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때까지 늘 했던 한국 대표팀의 문제는 체력과 정신력은 뛰어나나 기술이 모자란다였는데 기술은 뭐 훌륭한데 체력과 정신력이 형편없다. 그래서 얘들을 체력 훈련을 시키겠다.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그래서 여기에는 체력 훈련에 탈락하는 자는 아예 뽑지 않겠다. 여기는 국가대표팀의 캡틴인 홍명보도 예외가 없다. 홍명보가 내가 지금 체력 훈련해야 되는 거야 지금? 졸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란 걸 선수들은 금방 알잖아요. 이 새끼 이건 진짜 할 놈이야. 자기의 생애에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해본 게 그때 처음이었잖아요. 홍명보가. 그리고 한국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보통 보면 이제 식당에 딱 가면 홍명보면 자기 식판을 안 들죠. 그냥 딱 가서 앉으면 이제 천수, 지성 이런 꼬맹이들이 이제 식판 딱 들어오고 딱 손을까지 퍼가지고 딱 놓고 옆에 앉지도 못해. 이제 고참들만 이렇게 앉고 여자들은 이제 딱 건너주고 그걸 본 거야. 왜 너는 누가 왜 네가 안 보냐 새끼야. 밥 주지 마. 그리고 또 이제 먼저 뭐지만 주로 어린 영 하는 애들이 올다는데 형이라고 부르네. 그게 무슨 말이야? 야 형이라고 부르지 마. 이름 불러. 그거 야 너 불러봐. 명보. 선홍아 뭐 이런 불러. 여기서도 진짜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딩크가 바꾼 것은 무엇이었나? 투명한 평가에 의해서 대표팀을 운영하겠다.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다음, 체력이 떨어지므로 체력 훈련에 일종하겠다. 체력이 안 되는 놈은 아예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그래도 설마
설마 예를 들어서 한국 축구의 영원한 그 스트라이커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이동국 이런 한국 국가대표 때문에 황태자들 설마 이동국 이런 애들 자르겠나? 그때 이동국은 한국 축구의 황태자였는데 잘라버립니다. 왜? 체력 훈련 점수가 나빠서. 그리고 완전 다음에 두 번째 한국 축구의 맹점 영고주의, 고연대 우선주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누가 고대고 누가 있는지 알게 뭐야. 그리고 보통 이제 외국 감독이 오면 기술위원들이라는 자들이 미리 이제 데이터들을 사전에 다 걸러서 줍니다. 히딩크는 기술위원들의 리포트를 무시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뽑겠다.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이 누구냐? 교토 퍼플 상가의 수원 공고 출신으로 대학교 스카우트도 만나가지고 미국 일본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던 교토 퍼플 상가에서 뛰고 있던 박지성. 다음에 진짜 막 또 어디서 어딘지 모르는 아무도 그 족보를 알 리 없는 진짜 저는 박지성보다 얘가 나는 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놈의 여자 때문에 망가진 송종국. 저는 사실 나는 송종국이 진짜 한국이 난 세계 최고의 스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걔는 여자 때문에 물립니다. 그래서 다 네덜란드 데리고 갈 때 보통 박지성하고 송종국이 이른바 전형적인 히딩크 키드인데 히딩크가 송종국은 안 데리고 가요. 나이 많은 이영표를 데리고 갑니다. 송종국은 이제 그 페이에노르트 그러니까 이제 그 히딩크의 라이벌 팀으로 스카우트되지만 검색 끝나요 생명이. 나중에 히딩크가 얘기를 해요.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진 선수도 여자를 밝히면 끝이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한국 2002년 대표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내가 뽑지 않았다. 송종국. 다음에 정말 아무도 국내 스카우트조차도 몰랐던 김남일. 그러고 이제 다 늙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냥 해도 누군지도 몰랐던 김태영. 이런 완전 듣보잡들을 뽑고 그냥 국가대표를 뽑는데 완전 언제나 우선순위 1순위에 있던 홍명보와 안정환이 거의 잘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막샷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정환은 그래서 처음에는 후보였어요. 선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라이커로 뛰기에는 히딩크가 원하는 그런 이제 그 체력적인 그 요건이 안 됐다고 본 거죠. 근데 이제 히딩크가 믿었던 최용수가 이제 딱발질을 하는 바람에 그냥 바로 아웃됐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4강에 열광한 것이 아니라 열광됐지만 그 당시에 한국 사회의 담론들이 뭘로 몰고 갔냐면요.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담론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히딩크 리더십이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를 보면서도 진짜 한국 사회의 정치를 보고 있었던 거 2002년에는. 그래서 히딩크 리더십에 대한 책이 그 해에 10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심한 거는 히딩크를 기화시켜서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진짜 무슨 이런 것까지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이제 근데 그럼 이제 히딩크 리더십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농객들이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에 3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라. 그럼 히딩크에게 축구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었냐? 축구는 기본적으로 체력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육체적으로 제압하려는 의지다. 한국 선수에게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김남일이 처음 대표팀이 돼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더니 이제 그때 이른바 그 히딩크에게 5대0이라는 별명을 안겨줄 때 언제나 그 현장에는 김남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기자들한테 밥이지 뭐 완전 어디서 지금 족보도 없는 뽑아가지고 5대0씩이나 계속 치고 있으니까 또 김남일이 계속 실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요. 도대체 저런 선수를 왜 뽑았냐? 김남일을. 그때 히딩크가 정말 얼굴 표정도 안 바꾸고 뭐라고 딱 바로 대답을 하냐면 한국 선수들은 너무 유약하다. 양심의 가책 없이 상대편의 스트라이커의 백태클을 그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선수가 나는 필요하다. 그가 바로 김남일이다. 이 말이 중요해. 양심의 가책 없이 상대편의 스트라이크를 백태클로 부상을 시킬 수 있는 선수가 나는 필요하다. 실제로 개막 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인 지단을 부러뜨려가지고 프랑스가 예선 탈락, 전대회 우승팀인 프랑스를 예선 탈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김남일입니다. 제가 그 수원 그 평가전에 제가 그 기자석에 앉아서 봤거든요. 김훈 선생이랑 나란히 앉아서. 김훈 선생은 이제 한겨레 이제 이거 써야 돼. 야, 내가 축구에서 하도 문데, 야, 강건아, 나 이거 써야 되는 거니? 막 뭐 이러면서 이제 보다가 제가 기자라는 줄 알았어요. 정말 김남일이 지단을 망가뜨렸습니다. 그것도 평가전에서. 그러한 뒤에 그 김남일의 멘트가 유명하잖아요. 막 외신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막 끝나는데 전부 김남일한테 달려갔거든.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냐 막. 그래서 그때 김남일입니다. 내 연봉에서 까라 그래.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쟁점을 히딩크는 방어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한국 축구는 그냥 세계 중위권 수준입니다. 그죠? 월드컵에 나서 예선을 통과할 수준의 축구가 안 돼요. 그럼 이런 대표, 이런 나라를 두고, 이런 팀을 두고, 꼴랑 1, 2년 안에 저것도 해가지고 완성시킨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장 핵심적인, 가장 베이직한 거. 그거 하나만 해결시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고. 두 번째, 그러면은 그 뒤는 뭐냐? 이른바 팀 스피릿이다. 어차피 태클링 사고는 이길 수 없는 1대1의 능력 사고는 이길 수 없는 것이면 유일하게 승부를 범하는 것은 개최국의 이점을 아는 팀 스피릿이다. 그래서 이 안에 서열주의를 없애버리고 팀 안에. 그래서 그 국가의 한국이라는 국가의 고유한 우리나라의 이 영공 서열주의를 없애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이지만 영고주의까지를 무시한 거죠. 사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밑에 5천 명의 선수가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그냥 능력으로는 되게 힘든 것이 모든 종목의 국가대표예요. 운도 따라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운을 또 기회를 낚아채야 되고 그리고 사실 특히 축구같이 국기인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연예인들의 매니지먼트를 넘어서는 수준의 수많은 뇌물과 물밑거래가 활발합니다.
특히 국가대표팀 감독보다는 감독 부인을 통한 로비 이게 굉장히 세요. 그래서 차범근이 국가대표일 때 차범근은 참 냉정했을지는 모르나 사실상 국가대표팀 감독은 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적어도 선발권은 오미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했을 정도로 그 감독인데 그런데 우리 히든크 감독님 부인은 일단 어떻게 로비를 하려 그래도 잘 없으시고 또 그냥 애인이셔 부인도 아니고 영어가 또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안 됐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공, 서열, 연구주의를 없음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팀 스피릿을 가장 창출해냈다. 그런데 정말 그때 히든크 리더십이 굉장히 빛난 거는 이거는 이제 니칸 스포츠,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제일 큰 일간 스포츠 신문이 분석한 건데요. 히딩크가 골키퍼를 빼고 본래 골키퍼는 3명을 보통 뽑지만 언제나 그 첫 경기에서 부상당하지 않은 한 언제나 1번이 모든 경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게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이제 경기장의 그 감각적 연속성이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뭐 바보 같은 실수로 6골 먹지 않는 한은 언제나 에이스가 마지막 경기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20명 중에서 히딩크의 20명 중에서 경기장을 한 번도 끝까지 밟지 못한 선수는 딱 한 명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9명을 전부 다 돌렸었다라는 거예요. 19명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후보진들조차도 자신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전이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는 성취 동기가 나도 국가대표인데 씨발 나 여기 와가지고 비주전 후보라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동기가 확 떨어져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주전과 비주전의 어떤 그 정신적인 차별 혹은 그 격차를 없애는데 히든크는 굉장히 주력했습니다. 굉장히 이 생긴 건 곰인데 완전 여우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선수들의 활용도를 굉장히 극대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각자의 자원들을 가장 100% 이상씩을 다 돌렸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그 히딩크 리더십이라고 불릴 만한 것 중에서 사실은 그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그 뛰어난 점은 이런 약팀을 이끌고 그런 이제 한국보다 전부 다 강팀들을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상대편의 전략 전술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른바 경기 분석, 전략 분석에 사실은 엄청난 것들을 사전 정보들을 모으고 투입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히딩크의 그 전략 담당 분석가는 이란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트레이너는 자기랑 똑같은 네덜란드인을 썼지만 전략 분석은 이란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3의 관점에서 은밀하게 그런 전략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 진짜 여우같이 대응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팀뿐만 아니라 그 상대편 팀의 개인의 성향까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 모순을 일으키거나 무너지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심리전에 굉장히 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김태형이 나중에 그 회고한 바에 따르면 16강전에 이탈리아전 하는데 이탈리아의 에이스인 또티가 굉장히 이제 다혈질적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계속 뒤를 따르면서 걔를 걷어차라고 합니다.
심판이 안 볼 때마다 퇴장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제가 그걸 경기장에서 봤잖아요. 실제로 그래. 내가 봐도 좀 저질이었어 우리가. 계속 가요. 어차피 말 안 통하니까 뭐. 그리고 막 그때 걔가 코 부러져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나왔거든. 생긴 것도 이상해. 막 마스크하고 나온다 이런 것도 하고. 실제로 연장전에 또티가 열받아가지고 지랄하다가 퇴장됩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만 몰아내면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아무리 그냥 그 흔히 말하는 그 용장들의 리더십을 짜고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그 리서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사실 그 이전에 한국 축구가 갖고 있지 못했던 어떤 그런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때의 가장 그 우리 대중문화사적인 화두는 역시 이제 히딩크가 국가대표팀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조직인데 우리 하나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는 붉은 악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조직이 하나가 있어요. 코리안 스포츠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붉은 악마는 다 아는데 코리안 스포츠즈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가 16개국씩 반씩 나눠서 예선전을 했잖아요. 32개 개국. 일본에서 16개, 우리나라에서 6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면 15개가 외국이잖아요. 이거는 정부와 지자체를 조직하는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홈팀의 시민들을 그 국가의 스포츠주로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래서 축구 선진국이야. 그게 팀들이 막 그 잘 사는 나라 애들이야. 비행기 타고 오지만 이 극동아시아까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야 세네갈 이런 애들이 여기 구경 어떻게 오겠어요? 프랑스 애들은 엄청 왔어요. 전대 우승팀이기도 하고 잘 사니까. 근데 알다시피 우리 월드컵 개막전이 뭡니까? 세네갈하고 프랑스였잖아요. 전대 우승팀인 세네갈하고 프랑스인데 우리 저 상암에서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세네갈이 1대0으로 이겨요. 이게 이제 세계 축구 그 월드컵 역사상 뭐 7개의 이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경기인데 세네갈 1등인데 그때 여러분 그 경기 또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국 경기 아니면 안 보니까. 저는 경기장에서 봤거든요. 저는 경기장에서 봤는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는데 외신들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일본은 세네갈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세네갈이 전 대회 우승팀인 자기의 지배자였던 프랑스를 무너뜨렸다가 1번이고요. 2번이 뭐냐면 코리안 스포츠제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기장에 있어 본 사람은 알아요. 세네갈이 이겼을 때 어디선가 세네갈인이 아닌 동양인들이 굉장히 세네갈스럽게 조직적으로 응원을 했어요. 한국인들이. 그 기자들 저거 뭐야? 그래서 세네갈 팀이 이겨놨는데 그가 앞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갔어요. 누군지는 모르거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한국 월드컵 주례에서 만든 코리안 스포츠즈라는 이제 응원 조직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외신을 통해서 굉장히 붉은 악마에 못지않게 굉장한 그 뭐랄까요 그 한국 월드컵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6강 이후부터는 이게 적응을 못했어요. 예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16강부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오히려 예선 문제보다 못한. 하지만 역시 이제 그 코리안 스포츠즈 말고 이제 핵심은 이제 이 비드레즈. 야, 이게 진짜 정말 무시무시한 슬로건이었죠. 빨갱이가 되어라. 아직도 이 비드레즈를 어떻게 붉은 악마의 그 2002년 월드컵의 슬로건을 채택했는지 과정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과정이 나 진짜 궁금한데. 하여튼 이것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경악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수많은 이제 그 엄청난 지금은 이제 뭐 다 기억의 전염으로 사라졌지만 이제 특히 월드컵을 성공하고 난 뒤에 막 엄청난 또 이 그 또 지식인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담론들이 있습니다. 이 막 국가적인 붉은 악마의 일망이 막 새로운 파시즘 전체주의에 막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둥 뭐 특히 이제 권혁범 같은 이제 이런 이 우리 안에 파시즘을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나는 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뭐 똑똑한 거 알겠는데 한 번 노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그냥 다 같이 노는 것도 안 되나? 씨발 그냥 우리가 그냥 막 국가를 막 국기를 흔들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면 그럼 뭐 우리 집 다 무례하야 씨발. 응? 아, 꼭 국회 들고 그러면 꼭 국가주의라고 그래. 그냥 국회 들고 한번 재미있게 놀 수도 있는 거잖아. 그 혼자서 노는 것보다 많이 놀면 더 재밌잖아. 그러고 1년 내내 우리가 그랬나? 나는 지식인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아이고 막 그때도야 막 온갖 매체에 막 하물며 한겨레까지 성토당합니다. 막 이 분위기에 편성해서 한겨레 같은 매체들도 이성을 상실하고 뭐 애국주의에 떠밀려 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쩌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때 그럼 중계도 안 보고 씨발 하면 그때 자본론 읽고 있어야 되나?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 그거 안 놓은 애들 축구 응원을 안 놓은 애들을 집집마다 쫓아가가지고 좁혀고 막 너 왜 씨발 널 매국노지 개새끼야 그러고 왕따 시킨 적 없잖아 우리가.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너 씨발 재밌게 놀자는 우리를. 언제 재밌게 놀기는 해줬냐고. 그리고 누가 씨발 머리에 총 들이대고 티셔츠 사라 그랬어? 다 내 돈 주고 샀다 씨발. 근데 뭐가? 하여튼 나 이따 이런 이상한 막 국가를 부정하는 새끼들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국가문대 가서 살라 그래. 씨발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고 씨발 국가부터 부정하고 지랄이야. 물론 이들의 비판 중에 우리가 겸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거기 월드컵의 최종 승자는 한국 국가대표팀도 아니고 히딩크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이동 통신사라. 니김이 그 말은 맞아요. 특히 정확히 말하면 SK텔레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드리면요. SK텔레콤은 그 당시에 공식 스폰서가 아니야. KTF가 공식이야. 근데 저 아까 여러분이 본 오필승 코리아 그 광고 때문에 그래서 그 광고를 자세히 보면 월드컵에 대한 로고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수억을 퍼부은 KTF는 완전 밀리고 SK텔레콤이 한석규 하나를 써가지고 완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KT, SKT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붉은 악마의 태극기, 통천, 그거 국기 올라가는 거. 그게 어쨌다고. 감동적이기만 하더만 씨발. 정말 나같이 정말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면 개기는 놈들도 정말 국가에 대해서 숙연하게 생각하게 만들더만. 그래서 잘못된 건가? 근데 저는 그보다 뭘 주목하고 싶냐면요. 이런 그때 언니들이 전부 막 태극기 감고 나왔잖아 이제. 아주 태극기 패션 시대를 이러는데 나 진짜 그때가 제일 코미디였어요. 그 유명한 일화 알죠? 그 태극기 언니들의 일화. 이탈리아전 할 때 이제 초반에 이제 그 페널티킥을 얻어냈을 때 안정환이 실축하잖아.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우리가 막 그때 1대0으로 지고 있는데다가 막 아니잖아요. 그때 아직까지 우리가 선취점을 넣을까 막 우리가 막 와 하고 막 완전 그 거리어는 난리 났는데 따라서 막 환호를 지르는 태극기 언니가 옆에 오빠한테 물었대. 근데 오빠 페널티킥이 뭐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 월드컵에 가게 되면 아예 윤도현 밴드가 이제 그 오필슨 코리아로 맛을 본 윤도현 밴드가 그때부터 SKT가 공식 그 후원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공식 후원사가 된 SKT가 아예 뭘 갖고 놉니까? 애국가를 락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막 락 헤비메탈로 불렀죠. 저는 여기 점이 하나 빠졌네. 국기와 국가를 이 붉은 악마의 이 어근 과정에서 국기와 국가를 탈세속화시켰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파시스트화가 여러분 나치가 국가와 국기를 어떻게 썼느냐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우리는 절대 2002년에 쓰인 국기와 국가는 절대 그 파시즘적인 어떤 그런 그 사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파시스트들은 국기와 국가를 굉장히 숭고한 최후의 가치로 둡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언니들의 그냥 그리 패션으로 썼어요 국기를. 그리고 국가를 뭐 헤비메탈로 그냥 바꿔 불렀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국기와 국가 같은 것에 대한 탈세속화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그 이전에 국가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거대 담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거리의 응원이 저는 크게 기여했다라고 저는 오히려 보는 것입니다. 신부관 휴식가 있습니다. 벙커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벙커원 요원입니다. 강원 선생님 강연을 업로드하려고 보니 벙커원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별건 아니고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벙커원에 오실 경우 쉬운 길찾기 팁입니다. 벙커원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충정로역 9번 출구에 있습니다. 출구만 빠져나오면 바로 코앞인지라 지상에서는 벙커를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2호선을 타고 오시는데 5호선 쪽 출구인 9번 출구까지는 거리도 멀고 역사대 구조도 미로 같아서 한 번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간 지하철로 출근해온 본 요원이 터득한 빠르고 편한 길을 알려드립니다. 2호선에서 내리셨다면 일단 1번 출구 쪽으로 가세요. 1번 출구 계단을 오르기 바로 전에 지상으로 빠져나가기 직전 오른편에 보시면 종근당 아케이드 입구가 보이실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오시면 종근당 건물 1층인데요. 그대로 쭉 들어오신 뒤 한 번만 오른쪽으로 꺾으면
외부로 연결되는 정문이 나옵니다. 회전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대로변입니다. 정면에는 난타극장이 보이실 거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200m 정도 쭉 내려오시면 드디어 9번 출구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9번 출구를 지나면 바로 오른쪽, 엎어지면 코가 닿는 지점에 우리의 벙커원이 있습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2호선을 타고 오면 1번 출구 쪽 종근당 건물 통로를 이용한다. 이제 벙커원에 오시기 좋은 시절입니다. 감사합니다.